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은 TCL과 DCL, 즉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우지만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랭귀지 자체보다 여러분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트랜잭션을 이해를 하면 트랜잭션을 컨트롤 한다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서는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또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명령어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했던 흐름을 살펴보면 DML에 대해서 간단한 걸 배웠고요. 그리고 DDL을 잠깐 넘어갔다가, 그리고 또 DML에서의 펑션을 배우고 다시 DML이 아닌 TCL과 DCL에 갔다가,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DML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순서를 짠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DDL은 DDL대로 쭉 하고, 그 다음에 DML은 DML대로 쭉 하고, 그 다음 TCL과 DCL을 쭉 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실은 전체 분량 중에서 DML이 차지하는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DML에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래서 DML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TCL과 DCL을 다루지 못하고 학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덜 집중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뒤죽박죽, 뭐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인데, 강의 분량과 또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또 환기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SQL 배우는 거 다 DML이라고 일단 가정이 아니라 다 DML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시간에 select 배운 거부터 맨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배울 때까지 전부 DML이고요. 그리고 DDL 따로 배웠던 적 있잖아요. 테이블 만들고 변경하고, 자, 그때만 DDL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요 주제가 TCL과 DCL. 자, DDL, TCL, DCL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DML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고,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인 TC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L은 트랜잭션 제어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TCL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지 않고 바로 TCL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2024년 개정 과정을 통해서는 트랜잭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사이트에서는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을 데이터 모델과 SQL 파트, 즉 앞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TCL은 관리 구문, 뒷부분에서 분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수업에서는 TCL과 트랜잭션을 같은 곳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설명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TCL 파트에서 트랜잭션을 다루려고 합니다. 트랜잭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의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연산 단위, 좀 어려운 말이죠. 논리적인 연산 단위고, 여기에서 말하는 논리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의미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업무인데, 그 하나의 트랜잭션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SQL 문장 하나가 아니라 여러 SQL 문장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의미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그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SQL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미적으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성공하고 일부가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성공할 때는 모든 연산을 반영하고 취소할 때는 모든 연산을 취소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1, 2, 3, 4, 5번의 SQL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했을 때 1, 2, 3까지는 성공하고 4, 5번이 실패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1, 2, 3, 4, 5번이 모두 성공하거나 아니면 1, 2, 3, 4, 5번이 모두 취소되거나 해야지 중간에 일부만 성공하고 일부만 실패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all or nothing이라고 하고 이것은 트랜잭션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트랜잭션은 의미적으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SQL 문장들이 동시에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하거나 해야 된다라는 것이 트랜잭션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설명이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이그젬플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데 트랜잭션의 예는 도서 주문, 계좌 이체, 좌석 예약 등이 대표적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 주문을 보면 도서를 하나 주문했다, 구매했다. 그러면 서점이 갖고 있는 재고 수량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응하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주문 내역이 생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고 수량은 감소되고 뒤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도 성공한 연산은 아까우니까 반영하고 나머지는 취소하자. 그래서 재고 수량 감소는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취소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팔리지 않았는데 수량만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결제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다른 재고 수량이 줄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제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네 네 개들이 각각 다른 동작들이지만 각각 다른 기능들이지만 도서 주문이라는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얘네들이 모두 성공해야 되는 거고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두 다 취소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도서 주문이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을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계좌 이체인데 예를 들어 A라는 계좌에서 5,000원을 B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A 계좌에서 5,000원을 빼는 거, 그리고 B 계좌에 5,000원을 더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앞에 것만 성공하고 뒤에 게 실패했다고 보세요. A 계좌에서 5,000원이 줄어들었는데 B 계좌는 늘어나지 않았다. 이건 금융사고가 되겠죠. 만약에 둘 다 성공했다 그러면 A는 줄고 B는 늘었을 거고요. 둘 다 실패했다 그러면 계좌 이체 전 상태로 돌아가서 A에 여전히 5,000원이 남아있겠죠.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성공해도 문제 없고 둘 다 실패해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얘만 성공해서 5,000원이 감소했는데 얘가 실패해서 5,000원이 없어졌다. 이거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all or nothing이 지켜져야 된다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좌석 예약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죠. 좌석 배정, 결제, 그리고 내가 예약한 내역들을 살펴보는데 좌석은 배정됐는데 결제가 안 됐어요. 저는 좋은데 항공사는 굉장히 속상해 하겠죠. 거꾸로 결제는 됐는데 좌석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돈은 나갔는데 가봤더니 좌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해서 좌석 예약도 얘네들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동시에 실패해야 되는 트랜잭션의 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트랜잭션 여러가지 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인 계좌이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계좌에서 B 계좌로 10,000원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A에는 20,000원이 있고 B에는 0원이 들어있어요. 그럼 10,000원이 제대로 이체됐다고 하면 A에는 10,000원이 남을 거고 B에는 새롭게 10,000원이 생기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consistency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항상 유효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일관성이 지켜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지금 이 계좌이체 트랜잭션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라는 거는 A와 B의 합이 트랜잭션 수행 전과 후에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A와 B의 합이 2만 원이죠. 그리고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A와 B의 합이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계좌이체는 우리가 금액을 빼내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계좌에서 다른 쪽 계좌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합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요 트랜잭션에서의 일관성 기준이 되겠죠. 자, 지금 이 경우의 일관성은 이체 전과 후의 A 더하기 B의 값이 동일해야 된다. 이게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일관성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살펴보기 위해 역으로 일관성이 만약에 유지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일들이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역으로 이러이런 일들을 막으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관성이 해쳐지는 경우,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계좌이체 트랜잭션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계좌이체 트랜잭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A 계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A 계좌에서 10,000원을 인출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연산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A 계좌에서 10,000원을 빼내는 그런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얘를 마치고 나서 B 계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B 계좌에도 업데이트 연산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B 계좌에서 잔액에 10,000을 더해라. 그래서 A 계좌에서 잔액에서 10,000을 빼고 B 계좌에서 잔액에 10,000을 더하는 이런 두 개의 연산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드렸던 질문,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트랜잭션의 all or nothing 프로퍼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all or nothing이라는 거는 둘 다 성공하든지 둘 다 실패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만 성공했다라고 보면, 즉 얘는 성공하고 얘는 실패했다라고 보면 A 계좌에서 10,000원을 인출했으니까 A는 10,000원이 될 텐데 B가 실패했기 때문에 B는 그대로 0원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0,000원, B가 0원이 돼서 A 더하기 B는 10,000원이 돼버리는, 즉 일관성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경우의 원인은 모두가 성공하든지 모두가 실패해야 되는데 하나만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원인으로 일관성이 깨질 수가 있겠고요.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또 다른 상황이 있을까요? 한번 다소 생뚱맞지만 한 가지 이그젬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 계좌에서 10,000원을 인출을 하고 B 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하려고 하는 이 절묘한 타이밍에 갑자기 다른 트랜잭션이 하나 끼어든 거예요. 다른 트랜잭션이 하나 끼어들어서 갑자기 A 계좌에 있는 금액에다가 3을 곱하기로 했어요. 자, A 계좌에다가 3을 곱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A 계좌는 20,000원에서 10,000원이 줄어서 10,000원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 갑자기 3배가 돼서 30,000원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 B 계좌에는 10,000원이 더해지면은 10,000원 더하기 30,000원에서 40,000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 비현실적이고 억지 이그젬플이긴 한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한 트랜잭션이 열심히 수행되고 있는데 요 사이에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 들어와서 별도의 연산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A 계좌나 B 계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를 설명드리고자 이그젬플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감만 가지시면 되겠는데,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막아내야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는데,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원인 같은 것을 막으려면
트랜잭션이 모든 연산이 동시에 성공하거나 동시에 실패하게끔 만든다 라는 방어책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트랜잭션이 수행되고 있을 때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이런 대응책이 있을 수 있겠죠. 얘네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트랜잭션의 ACID 특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트랜잭션의 ACID 특성은 굉장히 단골 문제죠. 다음 중 트랜잭션이 갖는 특성이 아닌 것은 하면서 여기 없는 거를 끼워 넣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데, 원자성, 어토미서티, 일관성, consistency, 고립성, isolation, 지속성, durability 해서 ACID 앞에 있는 네 글자를 따서 ACID 특성이라고 하고요. 원자성,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all or nothing, 다 성공 혹은 다 실패. 일관성, 트랜잭션 실행 전후의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모든 제약 조건과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데이터가 항상 유효하고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DB 용어를 사용했네요. 제약 조건과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바람직한 상태. 요 일관성이 트랜잭션 전후에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립성,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그젬플인데, 예를 들어 제가 계좌 이체를 수행하는데 어떤 때는 일관성이 유지되고 어떤 때는 유지 안 된다 봤더니 제가 10,000원을 이체했는데 그게 날라갔는데요? 왜 그럴까요? 라고 은행에 물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사이에 옆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영향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트랜잭션이 실행돼도 그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고립성이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일단 수행되고 나면 그 내용은 영구적으로 저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트랜잭션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20,000원에서 10,000원을 이체해서 만원이 됐어요. 잘 확인을 했어요. 근데 내일 봤더니 여기 10,000원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가 5,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서 5,000원이 원래 10,000원이었는데 왜 5,000원이 됐죠? 그래,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랬더니 계좌 이체는 잘 됐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해서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그 내용은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어야 되고, 그 후에 다른 트랜잭션이 또 수행되게 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특성 ACID를 이렇게 다 동일한 위상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물론 외우셔도 되겠지만 얘네들은 서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 일관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트랜잭션이 가져야 되는 게 원자성과 고립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중간에 누구는 성공, 누구는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다른 애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일관성이 트랜잭션 실행 전후에만 유지되고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지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대로 계속 지속돼야 된다. 즉, 원자성과 고립성을 통해서 일관성을 보장하고 그 상태가 지속성을 통해 유지되는 게 트랜잭션의 바람직한 상태고, 얘네들을 우리가 네 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슈인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과 읽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이 고립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즉,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 이거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고요.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트랜잭션을 격리한다라는 거예요. 트랜잭션끼리 서로 간섭을 주지 않게 요만큼 격리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격리했더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격리 수준을 점점 높여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지를, 거꾸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의 격리가 취해져야 되는지를 따라가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장 간단한 상황, 즉 별도의 격리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면 dirty read라는 현상이고요. 이 dirty read는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커밋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소개가 되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편할 텐데, 자, 커밋이라는 건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러프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연산을 수행하면 그게 곧바로 DB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반영되는 게 아니라 연산을 다 수행하고 나서 커밋을 실행을 해야 비로소 그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이 정도로 이해만 하고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irty read는 커밋이 아직 안 됐는데 그 데이터를 읽는 현상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트랜잭션 X와 트랜잭션 Y가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T1, T2라는 거는 트랜잭션이 아니고 타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X는 A 계좌의 값을 읽고 B 계좌의 값을 읽어서 뭐 두 개를 더한다. 뭐 이런 트랜잭션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A를 읽고 B를 읽어서 커밋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와 동시에 트랜잭션 Y는 B를 읽어서 B에다가 만을 더해주는 거예요. B에다가 만을 더해주는 건데, 만약에 A가 실행이 됐어요. 값을 읽었죠. 그리고 B 값을 읽기 전에 Y 트랜잭션이 실행돼서 B 값이 10,000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10,000원이 늘어난 요 값을 요 녀석이 읽은 거예요. 자, 근데 좀 이따가 T4에서 롤백도 아직 안 배웠지만 요거는 이제 취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B에다가 10,000원을 더한 요 연산이 좀 이따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B가 10,000원이 늘어난 거는 어디에도 반영이 되면 안 돼요. 트랜잭션 Y 입장에서만 보면 10,000원을 더했다가 취소하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됐겠죠. 근데 문제는 트랜잭션 X가 A 읽은 건 문제가 없는데 B가 10,000원이 늘었다가 취소되기 직전에 잘못 들어간 10,000원을 읽었기 때문에 요 트랜잭션 X는 엉뚱한 결과를 반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현상이 왜 일어났냐? 여기 10,000원이 늘어났지만 커밋이 이루어지지 않고 롤백,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얘는 누구한테도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건데, 커밋이 일어나기 전에 그 값을 다른 트랜잭션이 읽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현상, 즉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dirty read라고 하고, 이러한 dirty read는 커밋된 데이터만 읽게 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조건은 read committed라는 조건, 즉 committed 된 것만 읽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약 조건이 걸리게 되면, 이러한 격리 수준을 지키게 되면 얘가 읽으려고 할 때 이 B는 아직 커밋된 값이 아니니까 커밋된 예전의 값을 읽게 되겠죠. 자, 해서 이러한 dirty read는 read committed로 막을 수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dirty read라는 문제가 생겼다면 이번에는 non-repeatable read, 즉 다시 재현할 수 없는, 다시 똑같이 수행할 수 없는 read 연산이다. 동일한 쿼리를 반복 실행하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수정이나 삭제 연산을 실행해서 두 쿼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트랜잭션 X가 A 값을 읽고 좀 이따 또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 X에서는 자기가 A 값을 바꾼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A 값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자기는 바꾼 적이 없고요. 다른 애들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그랬죠. 고립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A를 읽은 거랑 여기에서 A를 읽은 거는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Y라는 트랜잭션이 치고 들었어요. 그래서 X가 A를 읽고 나서 Y가 갑자기 A의 값을 만을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커밋까지 해버렸어요. 아까는 취소된 상황이고요. 커밋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A의 값은 아까보다 10,000원이 증가했겠죠? 그 상황에서 다시 A를 읽었어요. 그러면 동일한 트랜잭션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값을 읽었는데 그 값이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non-repeatable read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격리 수준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읽은 행을 다른 트랜잭션이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잠근다, 락을 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에다가 A를 지금 트랜잭션 X가 읽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Y가 요 A 값을 업데이트 하려고 했더니 안 돼!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읽고 있어서 네가 지금 쓰면 골치 아파 라고 요 단계에서 막는 거죠. 자, 이런 격리 수준은 우리가 repeatable read, 즉 반복할 수 있는 리드만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더티 리드랑 비교를 하면 앞에 있는 더티 리드는 Y가 업데이트한 거는 허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X가 얘를 읽으려고 할 때 요거 커밋된 거 아니라서 못 읽어 라고 해주는 거고요.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이그젬플은 A가 리드를 하고요. 요 밑에 아니죠. 자, X가 A를 리드하고요. 그리고 Y가 A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할 때 요 시점에 얘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된 격리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하기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팬텀 리드라는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팬텀이라는 거는 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유령 읽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동일한 쿼리를 반복 실행하는데 앞이랑 똑같네요. 동일한 쿼리를 반복 실행하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삽입 연산을 실행해서 결과가 달라진다. 앞이랑 비교해보면 수정 삭제를 실행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현상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트랜잭션 X가 전체 행이 몇 개인지 카운트를 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좀 이따 똑같은 연산을 다시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추가하거나 삭제한 행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카운트를 하고 나중에 카운트를 해도 그 개수가 일치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학생 수를 세어보고 가만히 있다가 좀 이따 또 학생 수를 세어봤는데 학생이 갑자기 늘었다. 이상하잖아요. 자, 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 봤더니 트랜잭션 X가 어떤 테이블을 카운트하고 나서 또 다른 트랜잭션 Y가 insert new record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가 삽입이 됐죠. 그리고 insert new record에 대해서 커밋을 합니다. 그러면 레코드 수가 하나 늘어났겠죠. 그리고 그 테이블에 대해서 다시 읽기를 하면 아까보다 하나가 늘어나서 요 두 개의 결과값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팬텀 리드가 왜 어렵냐 하면 요 문장 자체가 앞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쿼리를 반복 실행하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삽입을 했을 땐 팬텀이고요. 수정 삭제를 했을 땐 non repeatable read이고 그 뒤에 쿼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앞에서 격리 수준을 높였잖아요. 자, 리드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A를 리드 하려고 할 때 얘를 못하게 막으면 non repeatable read는 막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 insert는 막지 못하냐? 요 insert를 왜 못 막아서 팬텀이라는 현상이 생기냐 하면 repeatable read 앞 페이지에서 본 repeatable read 요 정책은 새로 추가되는 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요 repeatable read는 행 단위로 잠금을 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가 A 계좌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A 계좌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A 계좌를 읽었는데 B 계좌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A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B 계좌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허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정 삭제하는 거는 막을 수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락을 걸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레코드가 들어오는 거는 앞에 있는 격리 수준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repeatable read로 격리 수준을 높여도 여전히 팬텀 리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까다로운 팬텀 리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트랜잭션 겹치게 실행하지 말고 하나 끝나고 나서 X 쭉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Y는 여기다 붙여서 자 하나 트랜잭션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딴 트랜잭션 수행하고 이렇게
시리얼하게 수행하면 되지 않느냐. 시리얼하게 수행하면 고립성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쉽고 여러 가지 읽기 문제는 안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죠. 예를 들면 제가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는데 앞에 고객이 30명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30명이 일이 다 끝나야 제가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시리얼 스케줄은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가 실행되는 동안 Y도 동시에 실행되는 이런 패러렐 스케줄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팬텀 리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실제로는 패러렐하게 트랜잭션이 수행되지만 그 결과는 마치 트랜잭션들이 순차적으로 시리얼하게 실행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이 수행되지만 마치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스케줄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가 직렬화 가능한 스케줄,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이라는 거는 동시에 수행되지만 직렬화 가능한 스케줄인 거고요. 시리얼라이저블 다시 그 팬텀 리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을 생성을 해야 되고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을 생성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어디서 생성하느냐? DBMS 안에 있는 동시성 제어기를 우리가 컨커런시 컨트롤러라고 하게 됩니다. 컨커런시 컨트롤러에서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을 생성해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요. 요 컨커런시 컨트롤러 하나만 하더라도 책 몇 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원리만 이름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컨커런시 컨트롤러는 주로 락킹 기반 방법에 의해 동작하고 또는 타임스탬프 기반 방식에 의해 동작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무슨 뭐 옵티미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느낌만 가져가면 락킹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A를 읽고 있는데 다른 애가 쓰려고 하면 내가 지금 얘를 독점적으로 보유할 거야. 너는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잠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킹 기반은 데이터를 잠궜다가 풀었다 하는 방법이고요. 타임스탬프는 어떤 연산을 실행하면 이 연산을 실행할 때 도장을 찍어요. 시간 도장. 1시 10분, 뭐 1시 20분, 1시 25분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은 다음에 시간 도장을 찍은 그 순서에 따라서 얘네가 뭔가 꼬였는지 아니면 시리얼라이저블한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감만 잡으시고 다시 정리하면 팬텀 리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얘를 막기 위해서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은 컨커런시 컨트롤러가 락킹 또는 타임스탬프에 기반을 해서 생성을 해낸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논의를 하나의 표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외우려면 어렵고요. 이해를 하시고 외우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자, 보면 격리 수준, read uncommitted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안 봤어요. 지금 이거는 격리를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트랜잭션이 수정 중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서로 뭐 아무 제약 조건이 없을 경우엔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덜티 리드부터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었기 때문에 이제 덜티 리드부터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커밋된 데이터만 읽을 수 있게 막아놓은 거. 이러한 격리 수준은 우리가 read committed라고 하는데 그러면 덜티 리드는 막을 수 있지만 non repeatable read부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 수준을 높여서 repeatable read로 가게 되면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한 트랜잭션이 읽은 행을 다른 트랜잭션이 수정 삭제하지 못하게 행 단위로 잠궈 놓는 거고요. 그러면 non repeatable read까지는 막을 수가 있는데 팬텀 리드, 즉 새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못 막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은 거는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을 만드는 건데 얘는 트랜잭션들이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긴 하는데 얘네 다 병렬적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한 거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한다. 즉 순차적으로 실행된
거를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읽기 문제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격리 수준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읽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요 격리 수준과 읽기 문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DB 안에 값이 있었어요.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있었고요. 그 플레이어라는 테이블 안에 하이트라는 칼럼이 있었고 그 하이트라는 칼럼이 160이었어요. 160이었는데 얘를 메모리로 이제 불러온 거예요. 자, 메모리로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상에서 요 SQL문이 실행됐어요. 메모리 상에서 하이트가 160이었죠. 처음에 불러왔을 때는. 근데 여기 더하기 10을 해서 170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변경된 내용은 DB는 아니고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임시로. 그리고 지금 요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A라는 사람은 160에다가 업데이트해서 10을 더하면 다시 셀렉트 연산을 수행해 보면 170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DML 업데이트 할 때 연습 다 해봤었잖아요. 어떤 값을 불러서 뭐 10을 더하고 10을 빼고 하게 되면 변경된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 변경된 값을 읽을 수 있는 거는 요 SQL문을 실행한 그 사용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용자들이 만약에 플레이어 테이블에서 그 선수의 키를 조회해봐 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조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170이 아니라 160을 읽게 되는 거죠. 자, 해서 만약에 B, C, A라는 사람이 동시에 값을 조회를 해도 C는 160을 읽게 되고요. B는 160을 읽게 되는데 A는 170을 읽게 돼요. 얘는 자기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SQL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람도 갑자기 메모리에다가 얘를 불러서 여기서 업데이트 연산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A가 업데이트 연산을 수행하고 있는데 요 키에 대해서 B도 업데이트를 수행하려고 그래요. 얘는 더하기 5를 해서 165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저장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는 170으로 알고 저장할 거고 얘는 165로 알고 저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얘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얘가 또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얘를 허용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거를 하는 게 락 기반이 있고 타임스탬프 기반이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자, 얘가 지금 쓰고 있는 동안에는 얘가 혼자 독점하고 있어서 즉 자물쇠를 걸어놨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읽을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없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지금 방금 설명한 요 부분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락과 타임스탬프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해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커밋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커밋이 일단 뭔지 다시 보면 아까 여기는 하이트가 160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 값을 가지고 A라는 사용자가 160을 170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 다 했어. 나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이 값을 DB에 저장할래 라고 하는 연산이 커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그 오라클 실습을 하고 나서 디벨로퍼에서 오라클 실습을 하고 나서 뭔가 어느 순간부턴가 뭐 커밋 이런 걸 그 창을 종료할 때 커밋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뭐냐면 셀렉트 연산만 했을 때는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닫았는데 셀렉트가 아니라 업데이트 딜리트 인설트를 하게 되면 종료하기 전에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커밋 할래? 아니면 그냥 반영하지 않을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커밋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은 요 170을 여기에다가 덮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밋이 일어나고 나면 변경된 내용이 DB에 저장되고요.
변경 내용을 이제 B나 C 다른 사람이 들여다봐도 170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는 사라지는 거예요. 106 예전에 내가 160이었는데 170이 됐네. 이게 아니고요. 160은 이제 없어지고 170만 남아 있어요. 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SQL에서 그걸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를 덮어 쓴다. 이전 데이터는 사라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다분히 이제 락킹이랑 타임스탬프 오더링 중에 락킹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자 170을 이쪽에 덮어 쓰고 난 순간 이제 A라는 애는 자 나는 이제 하이트를 안 만질 거야 풀어줄게 라고 하고 자물쇠를 해제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B나 C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크게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 커밋이란 메모리에서 일어났던 연산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연산이고 이렇게 커밋하고 세미콜론만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커밋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속성이 생겨서 트랜잭션이 갱신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다른 트랜잭션이 변경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TCL은 트랜잭션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고요. 사실은 지금 요 TCL에 대해서 배울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커밋, 앞에서 말했던, 그리고 롤백,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 자, 보면 커밋의 반대가 롤백이고 롤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세이브 포인트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디벨로퍼를 종료할 때 보통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마이 커밋 접속에 커밋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자,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접속 해제 중단이라는 거는 종료하던 거를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니까 요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종료하려고 했는데 얘를 선택하게 되면 다시 디벨로퍼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커밋 아니면 롤백 두 가지예요. 커밋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DDL이나 이런 연산들을 DB에 이제 반영해라. 메모리에 있었던 걸 DB에 반영해라. 이런 뜻이고요. 롤백은 내가 했던 거 취소. 메모리에서 잘 확인은 했는데 DB에는 반영하지 말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실습을 마음껏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롤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실습했던 내용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스크립트 파일만 원본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커밋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습한 파일들의 결과가 다 반영되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커밋은 변경된 내용을 DB에 영구적으로 반영하는 명령어이고요. 롤백은 기본적으로는 변경했던 내용을 모두 버리고 변경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변경 전 상태라는 거는 가장 최근에 커밋이 일어났던 마지막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커밋이 1시간 전에 일어났으면은 만약에 롤백을 하게 되면 1시간 전까지 돌아가고 그 1시간 전 이후부터 있었던 연산들은 모두 날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라는 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백업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시점까지 돌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 커밋이 이때 이루어지고 연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갑자기 여기서 롤백이 이루어지면 이만큼 뒤로 가는 거고요. 세이브 포인트를 활용하면 마지막 커밋이 이루어지고 연산 지금까지는 잘한 것 같군. 세이브 포인트. 또 연산 여기도 괜찮은 것 같군. 세이브 포인트. 연산 여기서 롤백이 이루어지면 그냥 롤백을 하면은 이리로 가게 되고요. 롤백 2 예를 들어 얘가 S1, S2라고 하면 롤백 2, S1,
롤백 to S2 이런 식으로 마지막 커밋까지 갈지 중간으로 갈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트랜잭션이 연산들의 단위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명령어들을 많이 실습을 해봤는데 트랜잭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세미콜론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주면서 뭐 얘네가 하나의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트랜잭션은 SQL문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이 돼요. 자, SQL문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언제 종료되느냐? 커밋이라고 하든지 롤백이라고 할 때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커밋이라고 하든지 롤백이라고 할 때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미콜론 이게 세미콜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기서부터 트랜잭션 시작이구나. 그리고 별도로 커밋이나 롤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다가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X 버튼을 눌러서 디벨로퍼를 끄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의 트랜잭션인 것 같은데 얘를 커밋할래 롤백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면은 맞아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커밋이 뜨고 커밋 롤백을 물어보는데 그냥 아무거나 누르라고 해서 눌렀는데 드디어 이제 알겠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도통 저런 메시지를 본 적이 없는데 저건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야? 라고 할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동 커밋이나 자동 롤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DBMS마다 옵션을 주는 환경이 다를 텐데 이게 볼까요? 파일에 도구에 있나요? 도구에 환경 설정에 지금 여러분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 설정에 고급에 자 여기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들어가서 고급에 보면 여기 자동 커밋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자동 커밋을 체크를 풀어놨어요. 근데 자동 커밋을 체크를 해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자동 커밋을 체크를 해두면 자동 롤백까지 같이 수행이 될 텐데 자 자동으로 하게 되면 DDL 문장을 수행할 때 DDL 수행 전에 자동으로 커밋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DDL 문장 중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create 테이블이 있다든지 아니면 alter 테이블 뭐 등등 뭐 drop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DDL 문장을 수행하려고 하면 요 문장을 수행하기 전에 여기에서 커밋을 한번 넣어준다라는 거죠. 즉 다시 볼게요. 자, 처음에 디벨로퍼를 켰어요. 그리고 문장 하나, 또 문장 둘, 문장 셋, 그 다음에 여기서 create 테이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create가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고 커밋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제가 지금 확실치가 않은데 아까 그 설명하다가 DDL 얘기를 하다가 뭐 업데이트, 인서트 등등의 DDL 문이라고 했었나요? 혹시 그랬다면 그건 바로 잡을게요.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는 DDL이 아니고 DML 중에서 데이터 값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는 DML입니다. 제가 아마 DDL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행이고요. DDL은 create, alter, drop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DDL이 수행되기 전에 자동으로 커밋이 이루어지는 게 오토 커밋이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DB를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자동으로 커밋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아마 안 물어볼 겁니다. 요 디테일한 사항은 DBMS마다 또 버전마다 달라서 저는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왜 이렇게 했는데 돼요? 그거를 너무 꼼꼼하게 하시기보다는 자동 커밋이나 자동 롤백이라는 게 있다. 자, 오토 커밋, 오토 롤백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또 뭐가 있나요? 자, 다시 볼게요. DDL 수행 전에는 자동 컴밋이고요. DB를 종료할 때는 정상 종료면은 자동 컴밋, 이상 종료면은 자동 롤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상 종료면 자동 컴밋, 이상 종료면 자동 롤백, 그리고 DDL 수행 전에 자동 컴밋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컴밋과 롤백을 문장을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어쩌고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는 자동 컴밋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컴밋을 배워야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문장이 있고 컴밋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트랜잭션 하나 끝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이 시작됐겠죠. 봤더니 업데이트라는 거를 했고요. 그리고 딜리트라는 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롤백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죠? 롤백이 이루어지면 얘는 1위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요 연산들이 요 연산들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delete from player라고 하면은 이거는 모든 데이터를 날리라는 거잖아요. 한번 이 효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롤백과 컴밋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자, 이렇습니다. select 별표 from player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select 별표 from player 하면은 총 100개의 행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지금은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컴밋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delete from player를 하게 되면, 자, delete from player를 하게 되면은, 짠! 100개의 행이 삭제됐죠. 왜냐하면 delete 할 때 조건을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을 삭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모든 행을 삭제하고 한번 select를 여기서 실행해도 되지만 더 극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select from player를 하게 되면은 다 날라갔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내가 실수했어요. 실수해서 다 날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면 롤백을 합니다. 롤백을 실행을 하면 어디로 가냐 하면 컴밋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딜리트 하기 전이잖아요.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보면 100개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백을 하기 전까지는 데이터 값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메모리 안에만 있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언제든지 다시 불러낼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롤백을 하고 나면, 자, 여기서 롤백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 변경했던 내용 모두 취소되고요. 이전 데이터, 처음에 가져왔던 데이터가 다시 재저장되고요. 자, 다시 변경된 내용은 모두 취소되고요. DB 안에는 원래부터 들어있던 값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변경된 값이 취소됐으니까요. 그리고 관련된 행에 대한 잠금이 해제되어 모든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어떤 사용자가 메모리에서 이 연산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용자들은 지금 A라는 사용자가 이 연산을 하고 있으면 A라는 사용자가 여기에 대한 자물쇠를 걸어놨기 때문에 B나 C는 플레이어에 대해서 하이트를 변경하는 그런 연산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가 이제 락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롤백이 일어나게 되면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컴밋이 일어나도 마찬가지고 롤백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인데 가지고 있던 락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 얘기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지막 부분. 컴밋을 하던지 롤백을 하던지 아무튼 가지고 있던 락을 반환을 하게 돼서 모든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만약에 세이브 포인트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다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뒤에는 조금 복잡한 이그젬플을 살펴볼 거고요. 자,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롤백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다시 보면은 트랜잭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트랜잭션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단 말은
프로그램을 이제 막 켜서 처음부터 여기가 지금 처음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프로그램은 이 이전부터 계속 진행을 했지만 여기에서 커밋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트랜잭션 시작을 하고 나서 연산 세이브 포인트 A를 설정, 또 연산 세이브 포인트 B를 설정, 연산. 이 상태에서 현재 위치에서 롤백이 일어나면 갈 수 있는 곳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랜잭션이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 두 군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세이브 포인트 A로 가고 싶다 그러면 롤백 to A라고 명시하면 되고, 세이브 포인트 B로 가려면 롤백 to B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트랜잭션의 시작 부분, 즉 커밋이 이루어진 바로 직후 부분으로 가려면 그냥 롤백이라고 하면 세이브 포인트를 다 넘어뛰고 트랜잭션 시작 위치로 가게 됩니다. 자, 세이브 포인트와 롤백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복잡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이브 포인트는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미리 지정한 곳까지만 롤백을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되겠고요. 즉 세이브 포인트가 혼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롤백을 더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특정 저장점까지 롤백하면 그 이후의 명령과 저장점이 모두 무효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이후의 명령과 저장점이 모두 무효가 된다. 그리고 뒤에 이그젬플을 살펴볼 거고요. 일부 툴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툴에서는 그냥 무조건 처음으로만 롤백을 해야 되고 세이브 포인트를 지원하지 않는 툴도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저장점을 정의하면 나중에 정의한 저장점만 유효해진다 라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자, 이그젬플을 살펴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이그젬플이 되겠는데요. 자, 보면 어쩌고저쩌고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 세이브 포인트 PT1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또 어쩌고저쩌고라고 하고 나서 세이브 포인트 PT1이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무효가 되고 이제 PT1이라는 곳은 얘가 아니고 얘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PT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세이브 포인트 PT2는 이제 또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쭉쭉쭉 지나 다음에 롤백 to PT1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1, 2, 3번 중에 3번은 당연히 아니고 1번과 2번 중에 동일한 이름으로 나중에 저장된 게 유효하니까 얘는 2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갔다 그러면 세이브 포인트 PT2는 이제 원래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번 포인트로 돌아간 순간 요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뭐 업데이트, 딜리트, 인설트 이런 게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이브 포인트 PT2라는 세이브 포인트를 저장한 사실 자체도 얘네들과 함께 날아가 버린다. 그게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특정 저장점까지 롤백을 하면 그 이후의 명령도 무효가 되고요. 저장점 자체, 세이브 포인트 지정한 요런 저장점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혹시 문제를 조금 꼬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저장점을 정의하게 되면 나중에 정의한 것만 유효하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CL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제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DCL에서 배울 내용의 대부분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주요한 내용들은 DCL에서는 사용자의 계정을 만들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사용자의 계정을 만들고 또 그 계정을 삭제하거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권한을 주었다가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그젬플이 지금 아래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거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하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고요. 그냥 눈으로만 따라할 건데 얘는 두 개,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두 개의 아이디 계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 왼쪽 사람은 시스템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어드민이라는 패스워드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MIS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new 패스워드라는 패스워드로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얘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create user라는 명령어는 아이디를 하나 생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IS1이라는 아이디를 생성하라는 명령어고요. identified by pw1 이렇게 하면 여긴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로 친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있고요. 여기가 id, 여기가 패스워드로 사용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IS1 그리고 pw1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가 하나 생겼고요. create 테이블 하고 나서 alter 테이블 했던 것처럼 유저의 계정도 create user 하고 나서 alter user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er user, 아까 그 사용자 alter user MIS1 뭘 바꿀 거냐 하면 identified by new password로 하게 되면 이제는 MIS1이라는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pw1이 아니라 new pw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지금 유저를 바라보는 게 테이블 바라보는 거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create 테이블, create user, alter 테이블, alter user 해서 유저를 생성하고 패스워드를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MIS1과 new 패스워드로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create user 하는 것을 잘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user 하나 만들어야지 하면서 create user MIS2 identified by pw2 이렇게 되면 MIS2라는 아이디와 pw2라는 패스워드로 계정을 하나 만들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 하면 지금 요 사용자한테는 create user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MIS1이 다시 시스템한테 가서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권한을 줘 라고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권한을 주는데, 권한을 줄 때는 grant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grant, 권한을 주어라. create user 명령어를 쓸 수 있는 권한을 to 누구에게? MIS1에게. 즉 grant 권한 종류 to 계정명 이렇게 하면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는 다시 MIS1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똑같은 걸 해봐요. create user MIS2 identified by pw2 하게 되면 이번에는 create user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MIS2라는 유저가 생성되게 됩니다.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을 좀 못 믿겠어요. 자꾸 유저를 너무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을 회수하려면 revoke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grant to의 반대는 revoke from이 되겠습니다. revoke, 가져와라, 권한을 뺏어라. create user 권한을 누구한테서? MIS1한테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MIS1이 자기가 권한을 뺏겼다는 사실도 모르고 MIS3를 한번 만들려고 하면 역시 이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순서대로 지금 이 순서대로 문장들이 실행됐다라고 해보세요. 이 순서대로 문장들이 쭉쭉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계정은 누구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시스템이라는 계정 원래 있었고요. MIS1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실패했지만 성공했을 거고요. 얘는 실패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계정은 시스템, MIS1,
MIS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MIS1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권한을 회수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계정 자체를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럴 땐 drop user를 씁니다. 자, 테이블도 우리 지울 때, 테이블 날릴 때 drop 테이블을 썼잖아요. 유저 계정을 없앨 때도 drop 유저 계정 이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drop user MIS1 하게 했더니 MIS1이 그 사이에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봤더니 MIS2라는 애도 만들었고요. 여기는 지금 생략됐지만 뭐 테이블을 또 몇 개 만들었고 뭐 리스트릭션도 만들고 뭔가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MIS1을 만들었는데 MIS1을 날리고 싶은데 그 사이에 MIS1이 MIS2라는 유저도 만들었고 테이블 뭐 플레이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런 사용자 객체도 만들고 테이블 객체도 만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드랍 유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캐스케이드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MIS1을 날리면서 개로부터 파생한, 즉 MIS가 만든 모든 객체들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캐스케이드를 옵션을 주지 않았다면은 MIS1이 다른 객체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을 때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캐스케이드 옵션을 주지 않으면 MIS1을 드롭해라 라고 하면 MIS2라는 객체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명령이 실행되지 않고 거절당하게 돼요. 만약에 MIS1이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다. 어떤 테이블도 만들지 않고 어떤 유저도 만들지 않은 상태였다면 캐스케이드 옵션이 없어도 드랍 유저 MIS1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유저를 없애는 순간 그 유저가 했던 모든 행위들, 이 유저가 만든 모든 객체들을 같이 없애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캐스케이드 옵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를 만들고 또 권한을 주고 회수하는 거 이외에 다른 DCL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권한들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볼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권한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자세히 아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권한을 줄 수 있고 그 권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무조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create session이라는 권한입니다. 세션은 뭐냐면 내가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권한을 세션을 create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세션을 create 하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는 DB에 접속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 사용자에게 create 세션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쓸 수 없는 계정을 준 거죠.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나면 예를 들어 KMU-MIS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KMU-MIS라는 계정을 아까 앞에서처럼 create user에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KMU-MIS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야 할 권한이 grant 한 다음에 어떤 권한을 줄 거냐? create session을 주고 to KMU-MIS 이렇게 주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주어야 하는 권한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옵젝에 대해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가장 먼저 주어야 될 권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DB에 접속을 하고 나면 우리가 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어야 그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도 집어넣고 뭐 DML이니 DDL이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권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create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rant create 테이블 권한 to KMU-MIS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두 가지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KMU-MIS라는 계정의 사용자는 DB에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자기만의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자기가 만든 테이블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가져요. 자기가 만든 테이블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칼럼을 넣었다가, 칼럼을 추가했다가 삭제했다가 할 수도 있고요. 그 자기가 만든 테이블을 어떤 사용자에게 접속을 허용했다가 거절했다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다른 계정의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이 DB에는 여러 사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A라는 사용자가 있고 자기가 만든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B라는 사용자가 있고 자기가 만든 테이블이 있어요. 자, A는 자기가 만든 테이블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죠. B도 자기가 만든 테이블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B가 다른 사람이 만든 테이블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권한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A입니다. 자, B가 A에 접근하고자 B가 A가 만든 테이블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A. 그리고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자가 요 테이블을 너도 써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 테이블을 너도 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사용자는 관리자거나 아니면 원래 테이블의 소유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grant 권한 to 누구 이렇게 되는데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줄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가 더 옵션이 붙게 되는데 grant 권한 to 계정명인데 요게 하나 붙게 돼요. 어떤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줄 건지 어떤 테이블에 권한을 줄 건지 다시 해석을 하면 자, 권한을 주는데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줄 거야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가정을 KMUMIS라는 계정이 있어서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을 이 계정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KMUMIS라는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여기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 대한 접속 권한은 기본적으로 KMUMIS가 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했어요. 지금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새로 생긴 사람 MIS1에게 관리자가 지금 관리자는 이 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자가 MIS1에게 이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명령어는 어떻게 되냐 하면 grant 권한을 주는데 지금 select 권한을 주고 싶어요. 다른 권한은 주지 않고 select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해요. 자, grant select라는 권한을 주어라. on 요 테이블에게 to 어떤 사용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MIS1이라는 사용자에게 KMU MIS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서 select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KMU MIS.player라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은 어드민, 그 관리자로 들어갔잖아요. 관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테이블을 누구에게 권한을 줄지를 다 적어줘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 테이블인지를 점으로 구분해서 찍은 겁니다. KMU MIS1.player를 MIS1에게 select 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KMU MIS의 소유잖아요. 근데 마침 자기가 로그인을 했어요. KMU MIS가 로그인을 해서 마침 얘도 MIS1에게 select 권한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짧아집니다. 자, grant select on player to MIS1 이렇게 됩니다. 즉 select on player 테이블 이름 앞에 지금 점이 없잖아요. 자, 테이블 이름 앞에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면
위에는 테이블 이름 앞에 점이 있고요. 아래는 테이블 이름만 달랑 있잖아요. 테이블 이름만 있다라는 거는 자기 계정을 얘기해요. 자, 자기 계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kmus1.player를 mis1에게 셀렉트 권한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본 이그젬플이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권한을 어떤 사용자에게 주는 방법, 자, 어떤 권한이다, 어떤 테이블을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나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인 테이블을 조회할 수 있냐면 밑에 걸 먼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는 밑에 거 방식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자, ksmis1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들었던 테이블을 조회할 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select 별표 from select 별표 from player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KMU-MIS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MIS1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조회하고 싶을 때는 select 별표 from 어떤 테이블인지 할 때 계정 이름 player 라고 지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권한을 부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테이블을 소유하고 있는 계정으로 접속한 상태가 아니라면 테이블의 소유주 계정을 점 앞에 반드시 명시해 주어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는 요거 하나 본 거예요. 자,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 권한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insert, update, delete, alter 뭐 이런 권한들을 다 줄 수 있을 거예요. 해서 객체가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다 뒤에 안 배웠지만 view라는 것도 있고요. sequence라는 것도 있고 procedure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여러분이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객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객체마다 권한이 예를 들면 테이블에 대해 줄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있고요. 뷰에 대해 줄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있고요. 자, 객체가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객체별로 줄 수 있는 권한이 다르다. 그리고 권한을 주는 방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롤이라는 거를 알아볼 텐데 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면 낯선 개념은 아닌 게 여러분들 그 윈도우를 쓸 때도 보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할 수도 있고 유저 그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게스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이런 사람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4명한테 주어야 할 권한이 크리에이트 세션도 주어야 되겠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도 주어야 되겠고 select, insert 이런 권한을 주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얘한테도 얘 주고 또 얘한테도 얘 주고 이거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대충 뭐 A급 좀 말은 안 되지만 A급의 사용자한테는 이런 권한을 주고 B급에게는 이런 거 더하기 이런 것과 B가 더 높네요. 그럼 C는 이거 다 더하기 뭘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권한들의 묶음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도식화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묶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얘를 우리가 롤이라고 불러요. 또 어떤 다른 롤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만 묶어서 또 다른 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롤을 몇 개 미리 만들어 놔요. 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한 명 생성되면 그 롤을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는 권한을 다 줘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 롤을 주면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롤은 우리가 주어야 할 만한 롤들은 시스템에서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롤 중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거는
우리 그 학기 초에 환경 설정하면서 우리 my id라는 거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코드가 이 코드인데, 자, 일반적으로는 사용자를 생성할 때 오라클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롤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성할 때 connect라는 롤을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resource라는 롤을 주어야 돼요. 요게 가장 기본 권한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create user 해서, 자, create user하고 my id라는 이름으로 유저를 만들었고요. identified by에서 패스워드를 my pw라고 패스워드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grant라는 옵션을 줬고 to my id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권한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권한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create table, 뭐 create session 이런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롤을 줬었어요. 롤을. 자, connect라는 롤, dba라는 롤, resource라는 롤, 이렇게 세 가지 롤을 줬습니다. 기본인 롤이 connect와 resource라고 했었잖아요. connect와 resource 외에 dba라는 롤도 주었어요. 얘는 관리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거죠. 완전 그 관리자도 권한이 세분화되긴 하지만 DBA의 롤까지 같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connect라는 롤과 resource라는 롤은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코드를 돌려보면 될 텐데, 이 아래 코드는 이제 DBA의 DBA sys privilege라는 요 테이블에서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 롤에다가는, 자, connect라는 롤에는 권한이 create session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resource라는 롤에는 이렇게 8개의 권한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resource라는 롤을 my id에 주었다라는 게 이 8개의 권한을 주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connect, dba, resource 3개만 하더라도 my id가 우리 실습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권한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학기 초에 실습 환경 구축할 때 수행했던 코드가 롤 3개를 통해서, 이 DBA에 대한 거는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롤을 통해서 권한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롤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create role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름의 롤을 만들어요. 자, 물론 우리가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 놓은 롤만 사용하려면은 create 롤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자신만의 롤을 하나 만든 거예요. create role 해서 my 롤이라는 거를 만들고, grant 이미 있는 권한들 create session과 create table을 to my role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한 일이 뭐냐 하면 create session과 create table을 my, 얘의 이름을 my role 이라고 한 거죠. 자, 다시 처음에 create role, my role 하게 되면은 얘를 하나 빈칸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grant create session과 create table을 to my role 하게 되면 요 놈과 요 놈을 요 my role까지 주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MIS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grant my role to MIS1 그렇게 하면 grant my role to MIS1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의 권한을 my role이라는 걸로 패키징한 게 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 두 문장, 그리고 패키징된 my role을 MIS1에게 부여한 게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롤에도 계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요 권한과 요 권한을 묶어서 요 롤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권한을 묶어서 이렇게 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롤과 롤을 묶어서 다른 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권한을 롤로 만들고요. 또 권한을 롤로 만든 다음에 위에서는 이 롤과 이 권한을 합쳐서 새로운 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권한과 롤은 동시에 섞여서 사용될 수 있고요. 새로운 롤을 만들 때 권한들을 묶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롤들도 재활용해서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L 중에 마지막 부분인 롤에 대한 논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TCL과 DCL은 DML과 DDL에 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사용할 만한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령어 자체도 DML과 DDL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TCL과 DCL은 명령어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어가 많지도 않고요. 또 자주 사용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TCL, DCL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게 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었지만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은 의외로 DML과 DDL에 비해서 그렇게 응용할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